그리고 저의 글은 탄핵 심판 대표 대리인이었던 이중환 변호사님의 논문에 크게 힘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 변호사라는 학술지에 상세한 탄핵 심판에 관련된 불법성 문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선구적으로 김평우 변호사님, 최명성 변호사님 등 탄핵 때부터 불법성 지적을 해오신 선구적인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어떤 뼈 있는 질문을 하신 우리 우종창 기자님 깊은 노력에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이경재 변호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블릿 진실투쟁에 앞장섰던 변희재 대표님, 이런 노력들에 모두 감사드리면서 저의 작은 글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 탄핵의 적법 절차 관련 문제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핵심적인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저는 이제 적법 절차라는 단어를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마디로 적법 절차에서 시작하고 적법 절차에서 끝난다고 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적법 절차라는 것은 우리 법률 다루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87년에 우리 헌법이 개정되면서 9차 개헌이었는데 그 뒤로는 개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안정성을 상당히 획득했던 그 9차 개헌 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적법한 절차라고 헌법에 명시하면서 두 번이나 구절을 쓰면서 도입한 이 이념은 영미법 계열, 그러니까 세계의 선진국의 법 계열을 크게 두 개로 독일 등 대륙법 계열과 영국과 미국이 대표하는 영미법 계열로 나눌 때 영미법 계열에서 아주 중시하는, 그래서 그 확산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영미법을 대표하는 한마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due process of law, 줄여서 due process라고도 하는 이 이념이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1987년에 도입되었고, 그것은 제가 감히 평가할 때는 그 이전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노력이 응집된 그 한마디가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4.19 세대로 젊은 시절을 보내었던 그 정신이 녹아 들어간 것이 바로 87 헌법의 적법 절차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탄핵과 관련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어떠냐면, 탄핵은 이 적법 절차 원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래서 87년 헌법이 약 30년 지나서 형해화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간의 그 파괴된 세월을, 그때 파괴된 적법 절차 원리,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 원리의 파괴는 이후에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헌법 원리의 훼손이 우리 사회에 더욱 퍼져갔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냥 법치 파괴, 적법 절차 원리 파괴 정도에 머물지 않았고 4.3 사건 추모사를 의미심장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결국 48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4.3 사건을 거론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이 바로 이 촛불과 탄핵 흐름의 핵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명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법치의 그러한 기초까지 사실은 부정하는 그런 의식을, 이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가장 선진화된 이념을 부정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그러한 핵심이 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촛불 집회에서 내걸렸던 포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국가의 사유화라든지 이런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정부를 공격할 때 내세운 것은 아주 선진적인 법치의 원리,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부가 아주 고급한 고도의 적법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된다. 어디 사인이 함부로 이러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느냐, 이러한 그 틀을 내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속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탄핵과 촛불 집회를 주도한 핵심은 4.3 추모사에 나타난 것처럼 형식적 적법성조차도 우습게 하는, 사실은 반법치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고 법치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핵심이 있었는데, 공격의 외양은 아주 고급한 적법 절차 원리를 내세워서 공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촛불의 위력에 굉장히 굴복해서 적법 절차 원리가 표상했던, 적법 절차는 너무나 많은 깊은 전문적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 소양이 충분히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이해하는 바로 따를 때는 우리 헌법에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이익을 개인에게 가할 때는, 그러니까 두 개를 병기를 한 것을 보면 법률에 따라서 해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될 텐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번 더 보호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형식적인 법규를 지키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그 법률이 실질적인 정당한 법률이어야 되고 또 그것을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도 훨씬 더 선진적이고 이 실질적 정당성까지 따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적법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재는 우리 앞서 교수님들도 지적하셨고 저도 지금 조금 들겠습니다만 형식적 적법성조차도 파괴하는, 그렇게 퇴행적인,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 적법성 지킴 플러스 실질적 정당성까지 가자는 것이 87년 헌법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온 단계였다면 헌재는 그것을 파괴하고 형식적 적법성조차도 흔들리는 그러한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에 이러한 적법 절차 파괴는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처음에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했고, 그 다음에 검찰 특검이 무시했고, 그 다음에 헌재가 파괴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후에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면서 사법부 전체로 이러한 헌법 원리 적법 절차 파괴가 퍼져나갔고, 행정부 일반으로 이것이 또 퍼져나갔고, 나아가서는 선관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헌법기관의 거의 모든 부분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진전시켜 오고 있었던 것을 4년간의 흑역사가 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민낯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작금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그 출발점에 굉장히 이 탄핵 과정 부분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그 자료에서 이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45쪽에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법규에 위반해서 또 심판 대리인단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그건 법에 명확하게 송부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송부를 받아버립니다. 대리인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송부를 받고 얼마나 무시했냐 하면은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준비 절차에 들어와서 그거 읽고 왔다고 말해서 이중환 대표 대리인이
기겁을 했다는 것이 소회의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헌재가 만일 법에 따르는 것처럼 그 형사 기록을 받지 못했다면 헌재는 사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하나하나 사실 조사를 하면서 증명을 해 가야 되는 책임이 소추위원들 쪽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5만 쪽 되는 형사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서 읽어버리는 그런 사태,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골조를 세워서 이걸 오히려 반박해봐라, 이렇게 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입증 책임의 전환, 마치 검사가 유죄를 밝혀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고 거기에 실패하면 유죄 같아 보여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탄핵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면을 심증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입증 못한 불이익은 소추위원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사실상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 법칙의 적용을 붕괴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참고인 진술 그 자체가 강압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심야 조사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고인 진술이 우리 일반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법에서는 명확하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인 측에서 그걸 그냥 판사님께 제출하도록 할 수 없다고 부동의를 하면은 증인을 불러오고 그래서 피고인이 그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재판부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 검사나 이쪽이 조사해 놓은 것을 공정하게 볼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이게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부 부동의하는 증인들의 수사 기록을 5만 쪽을 다 넘겨받아서 반대 신문을 하기도 전에 다 읽고 이미 선입견을 잔뜩 가진 채로 증인 헌법재판소에서 한 달 반 정도 물어본들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에 과연 무엇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재판의 틀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발표와 연관시킨다면 물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그것도 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사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해야 되고 원리는 또 법규는 당연히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깨져버렸고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들, 대표적으로 지금 태블릿 PC라든지 안종범 수첩이 문제됩니다. 안종범 수첩은 교수님 발표해 주셨던 롯데 사건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증거인데 그 롯데 말고도 뭐 삼성 등 거의 박 대통령을 형사 유죄로 몰고 간 그 대부분의 이 혐의에서 사초라고 불리면서 거의 뭐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수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야 1, 2심을 그렇게 다 사실은 뭐 속된 말로 다 이용해 먹고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기재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사람의 말은 대통령을 통해서 전해지고 기재된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에 가서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건 아주 타당하지 못한 것이죠. 마치 활용할 건 다 활용해 놓고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문은 미리 막아두겠다. 법리상 그것이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다 반영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건 증거 능력 없는 부분이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탄핵 심판 때부터 증거 능력 부분은 뭐 따질 수도 없는 식으로 이 일을 기각하면서 진행되었고, 따라서 이 형사 재판 수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법 증거들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 거의 뭐 개연성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법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선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 건국 이래 이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또 그 다음 낮은 단계로 형식적 적법성부터 그래도 제한이 있으나마 수십 년 발전시켜 가면서 마침내 87년에 이르러서는 서구와 같은 선진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높은 단계의 적법 절차 민주주의를 행해 나가자고 한 것이 건국 이래 이 헌정사의 발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적법 절차 원리가 그 87년 헌법의 직선제에도 다 통하고 있는 그 지도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적법 절차 원리가 무시될 수 있다는 잘못된 판시로부터 씨앗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헌법재판소가 허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법치와 헌정질서 그리고 건국 이념의 대위기를 초래하는 4년의 흑역사를 열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반성하는 진지한 성찰이 열리게 된 것을 너무나 깊이 축하드리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노력이 정말 우리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